자, 다들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노무사 시험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에렌버그 노동경제학 2장을 같이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산업 구조가 예전이랑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내 월급의 진짜 가치는 뭔지, 오늘 이 시간 끝나면 확실하게 개념이 잡힐 테니까 다들 집중해 주세요. 장 박사,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에요. 처음엔 노동시장이라는 큰 그림을 보고 점점 안으로 들어가서 개인의 소득이라는 작은 부분까지 자세히 볼 겁니다. 이렇게 큰 거에서 작은 거 순서로 따라오면 머릿속에 정리가 훨씬 잘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아니, 왜 노동시장의 큰 흐름부터 봐야 할까요? 그건 말이죠. 마치 우리가 처음 가는 숲에서 지도를 보기 전에 나침반으로 동서남북부터 확인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 기본 방향만 제대로 딱 잡아두면 시험에서 아무리 문제가 꼬여 나와도 절대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상상하기 힘들었던 직업들이 지금은 너무 흔하잖아요? 지난 한 60년 동안 우리 사회의 일자리는요, 정말 엄청난 지각 변동을 겪었어요. 이 일자리의 대이동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지금부터 데이터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1950년대부터 최근까지 미국에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살았나 보여주는 건데요. 맨 아래 회색 부분, 정부 일자리는 뭐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그 위에 파란색, 재화 생산업이랑 맨 위, 비정부 서비스업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뭔가 극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아요? 아, 파란색 영역. 그러니까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일 같은 재화 생산업 비중이 시간이 지날수록 확 줄어드네요. 맞아요. 바로 그거죠. 그럼 그 줄어든 공간을 뭐가 다 채우고 있죠? 맨 위에 서비스업 영역이 그만큼 엄청나게 커졌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두 분이 지금 발견한 게 핵심입니다. 공장에서 물건 만들던 일자리는 줄어들고 사람을 상대하는 서비스 일자리가 그 자리를 대신 채웠다는 거. 이게 지난 반세기 동안 일어난 노동시장의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거대한 변화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일자리의 종류에서 돈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만약에 와, 나 월급 10% 올랐다. 이러면 마냥 좋아해도 될까요? 내 생활이 진짜로 더 나아졌는지 알려면 우린 뭘 따져봐야 할까요? 바로 이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명목임금은 그냥 내 통장에 찍히는 숫자예요. 하지만 실질임금은 그 돈으로 실제로 물건을 얼마나 살 수 있느냐, 즉 구매력을 말하는 거죠. 만약에 월급이 5% 올라도 물가가 10% 올라버리면 실제로는 더 가난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남학생, 교수님, 그러면 명목임금을 실질임금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나요? 짱 박사,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 영어로는 CPI라고 부르는 겁니다. CPI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장바구니에 담는 주요 물건들의 평균적인 가격이 얼마나 변했나를 숫자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공식, 이건 그냥 별표 5개짜리입니다. 시험에 나온다고 봐도 돼요. 실질 임금은 명목 임금을 CPI로 나누고 100을 곱해서 구합니다. 여기서 100을 곱하는 이유는 기준이 되는 해의 물가 수준을 100으로 딱 정해놓고 비교하기 편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간단한 공식 덕분에 우리는 시간의 벽을 넘어서 임금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교재에 나온 예시를 한번 볼까요? 1980년에 시급이 6.85달러였는데 이게 2015년 돈으로 따지면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하는 문제예요. 당시 CPI 82.9를 기준으로 2015년 CPI 231.8을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짜잔! 19.15달러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980년에 6.85달러가 2015년에 19.15달러와 똑같은 구매력이었다는 거죠. 와, 35년 만에 물가가 거의 3배나 뛴 셈이에요. 엄청나죠? 교수님, 근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요즘 스마트폰은 20년 전 핸드폰보다 훨씬 비싸지만 성능은 비교도 안 되게 좋잖아요. 이런 품질 향상은 CPI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짱 박사! 와,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바로 그 점이 CPI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한계점입니다. 지금 말한 그 품질 변화 문제하고 또 소비자들이 비싸진 사과 대신에 좀 더 싼 귤을 사는 것 같은 대체 효과를 CPI가 완벽하게 잡아내지는 못해요. 시험에서 CPI를 비판적으로 서술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 두 가지를 꼭 언급해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좀 더 쉽고 재미있는 대안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복잡한 CPI 대신에 전 세계 어디서나 똑같은 품질로 팔리는 바로 이 빅맥을 기준으로 삼아보자는 거죠. 이걸 빅맥 지수라고 불러요.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1시간 일해서 번 돈으로 빅맥을 몇 개나 사 먹을 수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각 나라의 화폐 단위나 물가 수준이 달라도 실제 구매력을 아주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죠. 정말 기발하지 않아요? 자, 지금까지는 주로 시급, 그러니까 시간당 임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경제 생활이 시급만으로 다 설명되지는 않잖아요.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임금에서부터 소득까지 돈의 종류를 단계별로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제일 작은 단위인 임금에서 시작해서 근로소득, 총보수, 그리고 가장 넓은 개념인 소득으로 점점 확장되는 관계가 한눈에 보이죠? 지금부터 우리 이 계단을 한 칸씩 같이 올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단은 바로 임금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단위죠. 우리가 아르바이트 구할 때 시급 1만 원이라고 써여 있으면 바로 그 1만 원이 임금에 해당하는 거예요. 내가 일한 1시간에 대한 순수한 대가라고 할 수 있죠. 다음은 근로소득입니다. 이건 간단해요. 임금에다가 내가 일한 총 시간을 곱한 개념이에요. 시급 1만 원짜리 일을 40시간 했다면 40만 원이 내 근로소득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주급이나 월급으로 받는 돈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짱 박사는 세 번째는 총보수입니다. 여기에는 월급 말고도 회사가 나를 위해 제공하는 모든 혜택에 금전적인 가치가 더해져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내주는 건강보험료나 유급휴가, 식대 같은 것들이죠. 이건 근로자보다는 고용주 입장에서 이 직원 한 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이 얼마지 하고 계산할 때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마지막 가장 큰 개념인 소득입니다. 여기에는 내가 일해서 번 돈, 즉 총 보수뿐만 아니라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금, 부동산 임대료, 심지어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까지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돈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한 개인의 전체적인 경제력을 보여주는 가장 포괄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꽤 많은 개념들을 살펴봤네요. 머리가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시험에 나올 만한 핵심만 딱 뽑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짱 박사, 오늘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갑시다. 첫째, 일자리는 공장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동했다. 둘째, 내 월급의 진짜 가치는 명목임금이 아니라 실질 임금이고 CPI를 사용해서 계산한다. 셋째, CPI는 품질 변화와 대체 효과를 제대로 반영 못하는 한계가 있다. 넷째, 임금, 근로소득, 총보수, 소득은 전부 다른 개념이다. 이 네 가지 머릿속에 확실히 넣어두셨죠? 네, 교수님.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남기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우리가 배운 개념들은 대부분 전통적인 고용 관계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런데 요즘 플랫폼 노동자 같은 긱 경제나 또 AI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런 미래에도 지금의 총보수나 소득 같은 개념이 그대로 유효할까요? 미래의 노동을 제대로 담아내려면 이 정의들은 앞으로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꼭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